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 거야. 지난주는 조금 이렇게 이론적인 걸 배웠다면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걸 배울 텐데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기 전 근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죠. 그렇죠? 근대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람의 이성을, 그 혜선이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이 아니라 이 이성, 알겠지? 그 이성을 최고로 여기면서 과학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던 시대였어요. 혹시 산업혁명 들어봤니? 예. 그 시대였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기 전 이미 모던 시대에는 그 과학과 이성에 대한 불신의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긴 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붕괴의 징후라고 하는데, 근대가 붕괴되는 징후는 어디에서 가장 나타날까? 18세기에 이 예술 영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영역이요? 예술. 사람의 이 메마른 이성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불신? 과연 이 이성을 믿을 만한가? 이거에 대한 불신이 예술 영역에서 일어난 이유는 이 예술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대의 예술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여기 등장하는 낭만주의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나요? 제가 이거 그 챗 GPT한테 낭만주의적인 그림을 그려줘 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이거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이거 제 작품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근대의 예술은 이 낭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쩌면 이 낭만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여는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혹시 미술 시간에 낭만주의 배워본 적 있어요? 낭만주의? 로맨티시즘? 난 낭만주의다. 난 낭만적인 걸 좋아한다. 태영이? 거의 요즘 많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다 낭만적인 걸 좋아하지. 이거 T보단 F가 좋지 않나? 그치? 왜 너 T야? 막 이러잖아. 그치? 낭만주의가 바로 이게 F라고 보면 돼요. F. 알겠죠? 낭만주의는 이 이성주의를 반박하면서 19세기 말부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주로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준 이 자연주의적이고 되게 신미적인 그런 운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이 이 낭만주의인데요. 낭만주의는 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상상력, 어떤 그런 예술의 가치를 되게 강조했던 그런 예술 운동이에요. 미술 운동.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런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계적이고 뭔가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어떤 비인간적인 근대의 모습? 되게 그 산업혁명이 발달함으로써 전 세계가 되게 부유해지긴 했지만 반면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되게 인간성이 되게 파괴되고 사람이 막 18시간, 막 16시간씩 막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것도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이가 이런 거 보면 되게 메말라 버린 인간성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려고 이 낭만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특징은 근대 문화의 어떤 기술적이고 딱딱한 이성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예술을 통해 과학과 기술로 메말라 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낭만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게 낭만주의 때 그려진 그림이고, 이건 이제 좀 계몽주의 때 그려진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번 태영이가 한번 보자. 낭만주의와 계몽주의 그림을 봤을 때 좀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낭만주의 때? 낭만주의는 배경을 좀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 맞아. 배경을 좀 더. 계몽주의는 사람을 그리는 그러네요. 사람 위주, 그렇지? 맞네. 혜선이도 한번 찾아봐. 여기는 신.
그래. 여기는 자연. 자연. 그래요. 아까 낭만주의의 특징이 자연주의라고 했죠, 그렇죠? 또 그냥 이런 거. 낭만주의는 뭔가 되게 불규칙적인데 그러네. 개만주의는 되게 저기 뒤에 문도 그렇고 그러네. 비율이 좋아. 오. 그래요. 좋은 발견이다, 그럼. 한이도 한번 봐봐. 느낌을 얘기해줘, 그냥. 뭐 정답은 없어. 그래서 다 얘기해서 할 게 딱히. 정답은 없어. 딱히 없는 것 같아. 맞아. 여기 보면 배경, 자연을 되게 중시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신과 인간, 되게 정밀하게 인간이 그려놨잖아, 그렇지? 여기는 인간 되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렇지? 되게 멀리서 이렇게 멀찍이 그리고 있잖아, 그렇지? 딱 보면 어떤 게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 요게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들지. 요거는 조금 뭔가 위험이 있고 어미적이고, 그렇지? 아까 그 누가 그랬지? 홍영이가 그랬나? 이거 딱 규칙적으로. 규칙이라는 것은 질서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질서,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 그림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낭만주의 그림은 뭔가 질서는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 그냥 지나가다 한 폭의 그림을 본 듯한 느낌이잖아, 그렇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오게 된 출발점이 된 거예요, 낭만주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좀 차차 살펴볼게요. 자, 근대의 표면에는 이 과학과 이성이라는 강력한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질서라는 거죠. 이성은 우리의 질서.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런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더라도 그 아래에는 인간 본연의 정서를 대변하는 어떤 전통들이 지하수처럼 막 흐르고 있었어요. 낭만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이성주의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낭만주의자들은 이성주의자들처럼 어떤 정답이나 법칙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감성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들은 낭만주의인가요? 이성주의인가요? 난 낭만주의다. 난 이성주의다. 대형이라고 요겸이 이성주의 그래요. 그리고 과학과 기술에 실증이 나버린 사람들에게 낭만주의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마치 시험 기간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자, 낭만주의가 가져온 게 뭐냐면 이 해체라는 거예요. 해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단어예요. 해체. 자,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체, 파괴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은 그 말기에 일종의 자포자기 현상을 보이며 창조력을 잃고 도피주의와 방황에 빠진다라고 했어요. 또 무엇이고 무분별하게 용인하는 혼합주의와 무비판적 관용에 젖어든다라고 말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해체의 문화이고 관용의 문화예요.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고 그냥 뭐든지 다 부셔버리는 거고. 아놀드 토인비의 이러한 말은 구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른 이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런 사건들에서 해체가 아주 잘 보여지고 있거든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해체를 한번 보세요. 베를린 장벽은 어떤 거냐면 근대의 어떤 동과 서의 이념 분쟁의 어떤 상징적인 구조물이에요. 이념이 다르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 사상이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38선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념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질서가 무너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던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건은 이 해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은 1950년에 설계해서 근대 건축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이 프로이트 아이고 아파트 단지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프로이트 아이고 아파트 이거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제 이 당시 근대 건축물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우리 건축도 살펴볼 텐데 되게 뭔가 규칙적이고 건물들이. 이게 프로이트 아이고 아파트 단지예요. 어떤 근대의 건축물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점점 살지 않기 시작하면서 할렘같 막 그런 엄청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아파트는 관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근대의 이성과 과학이 무너지듯이. 프로이트 아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는 다이너마이트 폭탄으로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자 Death of the City of the Future, 미래의 도시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거죠. The Death of Modern Architecture. 그러니까 모던의 건축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이 프로이트 아이고 사건이에요. 이 아파트가 무너짐으로써 근대 어떤 질서, 근대 우리가 믿었던 과학과 이성에 대한 신념이 해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하는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해체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이 해체하는 걸 좋아해. 선생님들이 막 권위를 세우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 막 선생님들 어떤 권위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질서를 해체시키고 떠드는 친구들. 어쨌든 이 해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해체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것은 아방가르드예요. 아방가르드는 전통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혹시 현대에서 나오는 자동차 아반떼라는 차 아시나요? 네. 그 아반떼에서 아반트 그 뜻이 그 앞에 선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방가르드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아방가르드? 혜성이 들어봤니? 들어는 봤어요. 찬이 들어봤어 혹시? 후경이는? 형이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아방가르드는 전위대 또는 선구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무도 시험 기간에 PC방을 가지 않아. 근데 나는 내일 시험이지만 난 PC방을 가서 오늘 하루 종일 게임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는 아방가르드 같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혼자서 나는 그거 하겠다. 그런 게 이제 아방가르드예요. 이 말은 원래 혁명과 관련된 용어였어요. 이 말이 실제로는 전통과 기존 체제에 대한 매우 전투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이 아방가르드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쓰였었는데 이 말이 정치나 철학, 문학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아주 혁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옷이 다 검정 색깔 옷이 유행하고 있어. 근데 누군가 갑자기 핑크 색깔 옷을 딱 입고 온 거야. 그럴 때 이제 얘를 보면서 와, 너 진짜 아방가르드하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의미가 쓰여지는 그런 의미예요. 학교에 그런 친구들 있죠, 그렇죠? 한두 명씩 아방가르드 그런 의미입니다. 저 때도 있었죠. 아이들 다 버스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이렇게 어디서 얻어가지고 아방가르드하게 오토바이를 뭉뭉 아방가르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아방가르드예요. 당시에 이 아방가르드는
사회적 이상주의자와 온갖 종류의 개혁가들 그리고 급진적인 언론인을 부르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 이후 이 아방가르드는 예술가를 지칭하는 의미로 이제는 사용되고 있어요. 아방가르드. 보통 예술가들을 아방가르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은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명품 이렇게 패션쇼? 패션쇼 보면 절대 우리들이 입지 못할 막 그런 옷들 입고 있죠. 그 막 10년, 20년 앞을 내다봐서 막 그때 패션을 막 미리 가져와가지고 그 패션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아방가르드는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표현하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대를 극복하고 세운 근대의 과학과 이성에 대한 도전과 그 파괴, 아까 얘기했던 그 해체를 의도하는 운동이 바로 이 아방가르드 운동이에요. 아방가르드는 그렇게 혁명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기존의 모든 체계를 이제 다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어떤 쿠데타?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아방가르드예요.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 미하일 바쿠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괴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이다. 파괴하는 것이 곧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20세기 아방가르드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괴가 정말 창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파괴하려고 만드신 걸까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 아방가르드의 특징은 탈인간화 또는 비인간화예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인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해버렸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피카소예요. 피카소는 여러 가지의 인간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피카소의 그림에 표현된 인간의 모습을 보면 되게 기괴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들을 파괴시킨 것이지요. 보세요.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아비뇽의 처녀들. 특히 피카소는 여성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 여성들 보면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예뻐요? 뭔가 아름답나요? 다리가 어떻게 예쁜가요? 뭔가 기괴하죠. 이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게 뭔가 발가락 같은데 발가락이 몇 개나 있어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리고 눈이 이렇게 균형 맞아 있죠. 눈이 삐뚤어져 있고. 이게 바로 탈인간화예요.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여성. 뭔가 얼핏 보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저 얼굴 봐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얼굴 가운데가 나뉘어져 있어요. 잘려 있어요. 뭔가 칼로 자른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와 아름답다라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또 보여줄게요. 또 피카소 그림. 다 여성들을 그린 거예요. 어때요? 아름답나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해체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서운 거예요. 피카소가 그림을 통해서 인간성을 파괴시키면서 아방가르드 운동은 이 르네상스를 통해 이룬 아름다운 인본주의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사진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인간은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되게 균형 있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들도 되게 균형 있고 이때가 바로 르네상스가 이루어놓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했어요. 르네상스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인본주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아방가르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성을 이렇게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인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름은 기억하면 좋아요.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인간의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종말.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종말이란 무엇이냐면 인식론적 주체로서 자신을 의식하는 근대적 인간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다 무슨 핵폭탄 맞아서 다 끝나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을 내가 사람이다라는 고 인식하는 그 인식 능력 있잖아요. 그 인식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영이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난 태영이를 이제 개미로 볼 거야 하면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그냥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찬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기타로 볼 거야 하면서 하면 그냥 기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식론적 종말, 인간의 종말을 의미해요. 피카소는 사람을 진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죠. 사람이 이거다. 이게 아름다운 거다라고 자기가 아름다움의 기준을 정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아방가르드, 전통의 파괴입니다. 또 다음 특징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것은 키취 문화입니다. 키취. 이게 문화의 상업화인데 혹시 키취 들어봤다? 키취. 키취 문화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키취. 태양이 들어봤어? 혜선이는? 노래 있지 않아요? 맞아. 아이브의 키취. 그거예요. 그거 맞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방가르드와 함께 근대를 붕괴시키는 것은 키취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못 들어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이 키취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키취 문화거든요. 키취는 영어의 스케치에서 이렇게 좀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또는 이 허영으로 부풀려진다는 의미도 쓰이기도 하고요. 키취의 의미는 내용을 속이거나 진품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짝퉁 문화, 이게 바로 키취 문화입니다. 중국 그래. 중국이 짝퉁 문화. 맞아. 그게 키취입니다. 키취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모방, 위조, 복제와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키취의 특징은 소모적이고 싸구려틱하고 미학적으로 볼품없어 보이며 파괴적인 문화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까 우리 르네상스 이런 그림들은 보통 벽화에 그리거나 성당 안에 이렇게 위에 천장에 그리거나 그러거든요. 이런 그림을 막 대여섯 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짜 위조도 사실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이 당시는. 근데 지금은 복제가 너무 쉬워졌어요. 무엇이 진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키취 문화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키취의 특징은 소모적이고 싸구려틱하고 미학적으로 볼품없어 보이며 되게 파괴적인 문화예요. 짝퉁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키취 문화는 반복을 강조하고요. 무언가 지루한 듯한 느낌이 들고 평범함을 추구해요. 더 이상 예술을 미술관 가서 볼 필요 없어. 예술작품. 내가 너네 집 방 안에서 예술작품을 보여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키취는 예술을 허세와 치장에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은 그런 유명한 예술 작품이 화장지 케이스에 인쇄되거나 텔레비전의 광고에 베토벤의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는 경우. 자, 보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화장지 집에 있는 티슈에 막 이런 명화들이 그려져 있거나 막 어떤 핸드폰 케이스를 샀는데 핸드폰 케이스에 막 예술 작품이 막 이렇게 있거나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길거리 바닥에 뭔가 이렇게 예술 작품이 그려져 있거나 또는 여러분 미술관 혹시 가보셨나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미술관이랑 박물관을 다 도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런
기념품 코너 있죠. 근데 기념품 코너 하면 어때요? 내가 봤던 그 미술 작품이 똑같이 또 있어. 이런 현상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죠? 막 열쇠고리, 엽서, 무슨 사진 똑같은 게 그게 뭐죠? 원본 작품이 계속 복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제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키치가 왜 이런 걸 왜 복제해서 파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봐. 돈 벌려고. 그래. 이게 정답이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키치 문화의 핵심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술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술은 그 예술가의 자신의 어떤 창조성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지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근데 키치 문화는 돈 벌려고. 결국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돈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예술, 창조 이런 거 결국에는 다 무엇을 향하게 된다? 돈을 향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치는 무엇이건 그냥 다 짝퉁으로 만들어버려서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업주의예요. 키치는 고귀한 가치를 손쉽게 즐기고 버리는 소비주의 문화예요. 키치는 대중문화의 앞잡이입니다. 대중문화는 산업사회의 중산층의 어떤 변덕스러운 기호를 따라 움직여요. 이것을 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행은 키치 문화 때문에 되게 빨리 바뀌는 거예요. 되게 빨리. 키치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적 욕구는 평범하고 쾌락적이며 굉장히 소비적입니다. 소비의 욕구와 그것으로 채워지는 만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백화점을 키치의 전당 또는 키치의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최근에 여기 수원에 광교에 그 스타필드 생긴 거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자, 거기 오픈한 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렸대요. 어마어마하죠? 이 화질이 좀 깨지긴 하는데 오픈 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그 안내 문자가 왔대요. 수원 시민들한테. 오늘 여기 교통 대란이 발생할 예정이니 오지 마세요. 사람들이 백화점을 왜 가는 걸까요? 물론 뭐 아이쇼핑하고 그냥 거닐려고 가는 거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소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화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면 나의 삶은 의미 있어지고 나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백화점을 가는 거죠.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키치의 전당입니다. 백화점이. 키치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인들도 부자의 행복에 탑승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쉽게 쾌락을 즐기고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키치는 영원함과 진정한 기쁨을 상실해버린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그리고 예술이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키치는 편의점 음식과 같아요. 키치는 사람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공허함을 값싸고 흥미롭게 채워주는 마약과 같아요. 두려움과 권태를 순간의 아름다움으로 없애주는 것이 바로 이 키치 문화입니다. 키치는 예술 전체를 상품화해서 쉽게 구입하여 즉시 소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획일화된 문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한번 유행이 돌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그거 하고 있어요. 다 한번 딱 유행이 돌면 어떤 핸드폰 케이스가 유행이 돈다 그러면 다 똑같아. 왜냐면 어차피 돈 주고 살 수 있거든. 내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획일화되어지는 나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길이에요. 또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이런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방관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키치맨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는데요. 키치맨이라는 이 의미는 아무런 노력 없이 즉각적인 쾌락을 원하는, 그래서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혜선이가 이야기했던
이 아이브의 기치 한번 들어볼까요? 혜선이 들어봤지 이거? 혜선이가 가는 마라탕 집에서 맨날 나오잖아 이거? 들어봤어 태영이? 그렇지. 이런 만지면 안 좋아요. 이거 한 번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 흥얼거리게 돼요. 자, 이 아이브 키치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뭐 어때? That's it out your life.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쓸데없는 생각 따위는 go away. 집어치워. 답답한 이 세상 앞엔 멋대로 할래. YOLO say no. 너의 길을 가 now. 잔소리는 quiet down. 잔소리 하지 마. 이제 그만 peace out. 이제 그만 그렇게 살지 마. 우리만의 자유로운 19th kids. 우리는 자유롭게 이 10대를 키치하게 살아갈 거야. 이런 노래예요. 근데 이런 노래인지 몰랐죠? 그냥 음만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면 가사는 결국엔 잘 못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키치예요. 키치는 그냥 나 지금 행복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돈이면 되잖아. 돈이면 다 행복해질 수 있어. 응?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을 쓰면서 소비하면서 즐겨.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의 삶을 자유롭게 즐겨. 이런 게 이제 바로 키치 문화입니다.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아니구나. 우리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것은 데카당스라는 겁니다. 데카당스는 뭐냐면 혹시 데카당스 들어봤어요, 여러분? 데카당스. 진보 이념을 비판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데카당스는 퇴폐, 부패, 쇠퇴라는 뜻으로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는 그 시기에 타락과 방탕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게 이 데카당스였어요. 데카당스. 근데 이것이 다시 주로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전 유럽에 퍼진 문학 사조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되게 뭔가 음란하고 뭔가 이렇게 욕망, 어떤 관능주의, 향락주의, 악마주의, 뭔가 탐미주의 이런 우리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듯한 의미로 이 데카당스라는 의미가 지금 쓰이는데 데카당스는 근대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진보나 유토피아의 개념에 대한 반대예요. 우리 지난주에 근대를 좀 배우면서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다 했죠?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세계는 점점 더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사람들이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사건이 뭐라 했죠? 세계대전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데카당스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근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역사의 어떤 진보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데카당스예요.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은 낭만주의를 통해서 시작됐다 했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데카당스는 이 낭만주의와도 연관성이 있어요. 데카당스는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통일성, 계급, 객관성, 정답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데카당스는 무엇보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원주의를 향하게 돼요. 데카당스 사람들은 국가를 파괴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가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파괴하고 자신만의 국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공동체를 파괴하고 뭔가 개인주의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다 데카당스적인 그러한 색깔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니힐리즘, 허무주의 이거를 살펴보고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혹시 허무주의 들어봤어요, 여러분? 니힐리즘 다 못 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은 다 니힐리즘의 사회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힐리즘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무를 뜻하는 니힐에서 유래했어요. 니힐. 허무주의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는 근대 문화의 토대였던 이성이 가치를 상실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니힐리즘은 극단적인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도덕, 종교, 관습, 제도 등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처음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의미하는 단어가 해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다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야. 어차피 다 허무하고 의미 없으니까 그냥 다 때려 부셔라는 그런 거예요. 니힐리즘을 대표하는 철학자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사람이 니체예요, 여러분. 혹시 니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니체? 니체는 니힐리즘과 데카당스를 가장 명료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니체는. 그래서 니체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니체는 누구냐면 독일의 철학자예요. 독일 가보셨어요? 저도 독일 가보진 않았는데 독일은 되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맑은 날이 많이 없대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 니체는 2대째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신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인 알베르트 리칠 밑에서 공부했으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니체의 별명이 뭐냐면 망치를 든 철학자예요. 망치. 이 망치를 왜 들었을까요? 다 부수려고. 니체는 인간이 자유롭고 본능적인 삶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신이 죽어야 한다고.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신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또 두 번째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근대의 과학과 이성.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이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얘들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나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토요일날 홀리클럽을 가야 되고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제한되는 게 많구나 이런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니체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신은 죽었다. 니체는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이기에 진리는 없으며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 인간이 스스로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어요. 니체는 삶의 본질은 권력을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종교 같은 것들은 모두 그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거예요. 니체는 자신에 맞추어서 세상을 뒤집는 자신의 존재를 만드는 예술가가 되라. 그러니까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니힐리즘, 이 허무주의는 결국 초월적 세계란 없다. 즉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니체는 초인을 말했는데 초인이 뭐냐면 진짜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 있죠. 막
초능력 있는 그런 그 초인은 말 그대로 초월적 인간, 어떤 특별한 인간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가는 인간입니다. 초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즉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인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이 초인은 뭐냐면 이런 것 그냥 넘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걸 넘어서 왜 그 안에 제한돼서 살아가. 그냥 너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가지고 싶으면 갖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라고 말하는 게 이 초인 개념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실제를 허구화하는 환상 의지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적 동물로 이렇게 사람을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너가 생각하기 마련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가 만약에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있는 거고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진짜 없는 거야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너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야. 이 세상에는 신이 없으니까 너가 이 세상을 조종하는 초인이 되어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생각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나치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나치즘은 니체의 고향인 독일에서 생겨났고 나치즘의 정치 사상은 허무주의입니다. 나치즘의 정치 사상은 허무주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치즘은. 여러분 데미안이라는 책 혹시 읽어봤나요? 데미안? 데미안에 등장하는 그 데미안이 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되 그 책에 있는 나도 데미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전 데미안이라는 그 책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냥 너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길에는 파멸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고.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